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우리 민투윤이 굉장히 세네. 무서운 분이셨네요. 그러게요. 나락 보내시려고. 자, 하나 둘 셋 카카오 네이버.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주변에 이제 주택 구입하셨다는 분들이 하나 둘씩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드디어 아파트 매매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겁니까? 이제 주택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사실은.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사실은 아파트가 제일 친숙하긴 한데 이제 요즘 대출도 조금 많이 이제 규제도 있고 또 지원책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잘 활용하다 보면은 아파트를 사려고 보니까 아파트를 내가 못 살 수도 있구나, 아니면 못 사는 상황이구나. 그런데 집은 꼭 사야 돼.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뭐 다세대주택, 빌라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죠. 근데 이쪽 기자가 생각하시기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어떤 세대가 집을 가장 많이 살까요? 사는 세대요? 네. 저는 매매. 구입하는 세대는 왠지 40대일 것 같아요. 40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대는 아이가 있지만 네. 이게 여력이 좀 안 돼서 전세로 사시지 않을까 싶고, 네네. 5,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미 집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 많죠. 가장 활발한 그러니까 구입하는 연령대는 40대가 왠지 아닐까. 맞습니다. 아, 맞아요? 기존에는 40대가 제일 많았어요, 네. 진짜.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지난달이 아니죠. 이번 1분기 때는 30대가 40대를 넘었습니다. 그 관련된 게 이제 오늘 우리은행이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자료를 이제 재가공을 해서 이제 오늘 이번에 좀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네. 표를 같이 하나 좀 띄워주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통계를 재가공한 겁니다. 2021년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서울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해보니까 30대 매입 비중이 4.1%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입 비중 전체 전 세대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매입 비중 자체가 18.9%입니다. 보시면 지금 18.9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40대가 기존에는 18.5%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18.1%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좀 낮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집을 어떻게 많이 샀어? 라고 보실 텐데, 요즘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네네. 올해 태어난 아이면 그렇죠. 거의 뭐 이자율이 1%대인 그렇습니다. 신생아 특례가 있죠.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사실은 9억까지 9억, 이제 매매가격이 9억대인 매물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에만 지금 이미 5조 원 가량의 지금 그런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금들이 많이 이제 사실은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흘러 들어온 상황인데, 이들이 지금 대부분이 30대들이 신생아를 많이 낳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9억 미만 잘 없습니다. 만만치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9억 미만대 이제 집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비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30대들이 많이 샀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결국에는 아파트는 어쩌면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게 된 건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인 건가? 네. 이 부분이 지금 되게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조금은 오르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전처럼 급격히 오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사실은 아직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집을 내가 비싸서 못 살 때 그럼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다들. 네. 그럴 때 또 경매 시장을 또 많이 가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시장이 또 이제 집값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또 결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다음 표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지옥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건데요. 2024년 4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은 4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144건으로 지난달보다 18.1%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경매 자체가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 노란색이라고 하는 게 노란색 이제 막대 그래프가 네. 진행 건수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지금 줄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낙찰 가율입니다. 네. 그 밑에 있는 이제 까만색 선은 낙찰률이고요. 낙찰 가율은 경매에 나와 있는 가격 대비 몇 %의 낙찰이 됐는가. 낙찰률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00건의 그 경매 진행 건수 중에서 몇 건이 낙찰이 됐는가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게 사실 경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낙찰 가율도 낮고 낙찰률도 낮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진행 건수도 좀 많이 낮겠죠. 근데 보시면은 진행 건수도 조금씩 올라왔고요. 낙찰률도 조금 아주 조금씩 계속 올라왔고요. 낙찰 가율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이건 법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네. 뭔가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경매 시장에서부터 약간의 반응이 좀 나타난다면서요? 약간 선행 지표처럼. 그래서 우리가 경매 시장을 좀 보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지표로.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전국 기준이고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건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를 보시면은 진행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행 건수 자체가 이제 351건이 진행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낙찰 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에 지금 경매가 나와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9억 600만 원 정도는 줘야지 네.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낙찰률이 많이 늘어났어요. 낙찰률이 기존엔 계속 30%대에서 계속 이렇게 좀 저공 행진을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매매가 많이 조금 붙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매매의 평균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놓치면은 이 마음에 드는 물건 놓치면 다음은 없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불안감이 좀 많이 요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률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률도 올라갔고, 또 낙찰을 많이 잘 받으려면은 경매에 써내는 금액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낙찰 가율 자체도 조금은 이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는 또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은 0.03% 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조금 눈에 보였어요. 인천이 0.04 올랐고요. 이제 강원도 0.01 올랐고, 경북은 뭐 보합권입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0.04%에서 이번에는 0.1% 하락으로 완전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북구라든지 여러 지금 곳에서 좀 최근에 좀 그 분양하고 입주하는 물량들이 좀 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입주 시즌이 되면, 입주장이라고 하는 그런 입주 시즌이 그쵸. 되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갑자기 많으니까. 그쵸. 순간적으로 많아서 그런 네, 거죠. 맞아요. 댐 터지듯이 갑자기 이렇게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고요. 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도 한번 좀 보시면은,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5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9%가 올랐고, 인천이 요즘 좀 많이 물량 해소가 됐나 봐요. 네. 매매 가격도 올랐고,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0.14% 올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에 이어서 전세도 이제 여전히 0.05% 하락세를 유지를 했고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0.0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보시면은 지역 부동산이 요즘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명확하게 조금 맞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좀 바닥을 다졌다라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그 정설처럼 굳어져 네.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방금 아까 뭐 초입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5조 원 자체가 전체가 그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온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지금 5조 중에서 한 3조 절반 정도는 지금 사실은 대환 대출로 나갔고, 네. 기존에 있던 대출이었죠. 기존에 있던 내가 비싸게 이제 대출 금리를 내던 거를 대환을 한 거고, 한 1조 중반 정도가 지금 사실은 신규 자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네, 보기는 조금은 약간 어렵겠네요. 어렵긴 한데, 근데 이제 비 아파트 쪽에서는 약간 영향을 미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데, 그러니까 30대 분들이 아이 키우면서 좀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해서 사실 살게 된 건 참 좋은데, 네. 그 아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그 9억 정도 아니 9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조건을 제시했더니 서울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찾으려고 했더니 몇 개 없네. 많지 않은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규제 아닌 규제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 어쩌면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9억이라고 하는 그 대출 상한선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은 9억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지지선의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항상 수립하거나 이제 좀 집행을 할 때는 시장의 영향을 조금 더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좀 정말 필요한 분들은 사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좀 더 갈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개발. 아, 네. 빌라나 연립주택들 많은 곳에 이제 재개발 기대감 있는 곳들 있잖아요. 있죠. 분명 그거 있었을 겁니다. 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있었습니다. 아, 없을 리가 없어요, 그게. 네. 제 친구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참. 근데 그럴 때 되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딱 이제 지금 그 친구도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네네. 길 건너 바로 옆 동네가 선택된 거예요. 네. 나는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매물 지역은 안 되고. 네. 아. 진짜 거기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네. 길 건너 바로 옆 동네까지. 아, 그분은 투기도 아닌데. 아니, 투기도 아니고 그냥 아쉽네. 가족들하고 다 같이 살고 있는 집이긴 한데. 네네.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분명히 이제 개발이 덜 된 지역들은 확실히 좀 개발이 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거주하기에 편한 거라든지 네. 주차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가 또 연결되는 게 아이 키울 때 아이의 위험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좀 개발이 되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 제가 기업 실적 한번 보여드릴 텐데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목과 함께 보시면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2배나 급증했습니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참 저는 사실 카카오와 같은 기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네. 저는 상당히 좋아해요. 플랫폼 네,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들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일단 그 SNS를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네. 광고 비즈니스 들고 있죠. 네. 여기서 커머스 비즈니스 들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 차량 플랫폼들을 또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유 차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그러니까 카카오 뭐 이렇게 대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차까지 참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쪽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힘들다고 해도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서로 이렇게 해칭을 해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그 헬스케어, 특히 이제 빅파마 같은 기업들, 뭐 존슨앤존슨, 파이자 네. 이런 기업들도 사실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장기간 동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카카오가 오늘 영업이익 2배가 넘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영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럴지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자, 그러면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을 보시면 매출도 나쁘진 않습니다. 1조 9,880억 원이니까 거의 2조 원 가까이, 한 분기에 2조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니까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와 했을 때에도 한 22% 정도 매출 성장률이 22% 높다는 건 상당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아래 보여드릴게요. 영업이익이 지금 1,2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네. 작년이 630억 원이었으니까 92% 증가를 했고 이 가운데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요즘에 커머스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알리테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카카오톡의 이제 커머스도 알리테무에도 불구하고 굳건했다라는 헤드라인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일단 그게 톡비즈에 속해 있어요. 톡비즈. 네. 우리 여러분들 선물하기 하는 거 보면은 톡비즈에 속해 있는데 톡비즈 매출이 5,220억 원이고 이게 또 8% 증가했습니다. 선물하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6%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하기가 6% 성장하고 광고가 10% 성장해서 톡비즈는 8% 성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선물하기가 6% 성장했으니까 와, 이게 알리테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야,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는 좀 선방했구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시장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선물하기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나쁜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 가짜 제품, 가품을 유종훈 기자한테 선물하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물하기 비즈니스 자체가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부터 영향이 없었어야 되는 게 맞고 네.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플랫폼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플랫폼 기타가 지금 표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번 그 분기에 3,480억 원을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지금 보면 24% 성장했거든요. 와. 주차, 대리, 카카오 택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좀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카카오를 직접 기업 탐방을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흑자 기조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면은 아마 이것도 영업이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상당히 좋잖아요. 성장률이 상당히 좋고 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뮤직인데 뮤직은 이거 102%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SM 효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SM 효과 때문에 물론 SM 앞으로 계속 편입될 거니까 뭐 네. 이걸 왜 빼고 얘기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2배 늘어난 걸로 보는 건 아닌 거죠. 일단 SM. 올해는 계속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실적 아닙니까? 지금 다시 보시면 YOY 성장률로 마이너스 난 데가 게임 마이너스 나봐야 2%. 네. 스토리 나봐야 1%. 네. 이 스토리는 사실 저거 그 웹툰이잖아요. 네. 근데 웹툰이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저 네이버도 그렇고 비슷한 그 2023년이 비슷한 그 환경을 보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뭐 딱히 나쁠 게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요. 또 저기는 이제 앞으로 또 나올 또 넷플릭스라든지 OTT에 연결되는 그런 IP 판매도 그렇죠.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반응은 별로 안 좋을까? 아무래도 네. 첫 번째로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 그렇죠. 네. 이미 그 카카오톡의 이용자가 4,8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여기에서 크게 갑자기 사용자가 6천만 명으로 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명 가고 1억 이러기는 명으로 늘 수는 없지 어렵겠죠.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뭔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가 인공지능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좀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카카오에서는 사실 지난 2월에 양수했던 AI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 역량을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톡 서비스의 강점과 결합한다 이런 발표가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 브레인의 AI 사업 부분을 직접 양수한 경량화 모델 SLLM을 확보했고 네. 테스트베드인 AI 플레이그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바드, 라마, GPT, 그 다음에 하이퍼클로버 X 이런 그 선두로 뛰어나간 기업들조차 아직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서비스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카카오의 경우에는 심지어 LLM이 아닌 SLLM이라고 해서 경량화된 모델로 네. 그것으로 이제 카카오는 워낙 채팅에 강점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채팅과 결합한 인공지능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들이 가장 시장 반응을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정신아 대표가 카카오 임원들의 성과급을 주가 수익률에 연동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는 우리가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먹튀 논란이 있었던 임원도 그렇죠. 있었고 이 보상과 관련된 임원들의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카카오 자체적인 펀더멘털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에 있어서 임원들의 성과급을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만큼 성과급을 책정한다는 의도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참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카카오의 전체적인 실적을 이제 한번 보면은 실적도 진짜 잘 나왔죠. 좋죠. 네. 뭐 그러니까 흠잡을 도 없이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해놓고 고루 잘했어요, 진짜. 네, 고루 네. 잘하고 성장률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카카오의 사업 모델들을 보면 참 소소한 것들 진짜 잘한다. 우리가 10,000원, 20,000원 내뱉고 막 이런 것들 정말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게 없냐. 그렇죠. 사실 요즘 테크 기업, 뭐 예전엔 포털이 많았지만 테크 네. 기업들의 트렌드는 결국에는 그렇죠. AI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카카오가 항상 SLLM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SLLM을 하려면은 우선은 LLM부터 해야 돼요. 그럼요. LLM 기술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경량화해야 되는데 LLM에 대한 아직까지 명확한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SLLM을 계속 외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호응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뭐 동감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안 좋은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취재 기자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현대차의 자율주행 합작법인이 모셔널 네. 이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때 현대차가 이제 지분투자 1조 3천억 원 정도의 지분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지분율도 66.8%로 높이고 이제는 뭔가 자율주행을 치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일주일 만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모셔널의 CEO인 이제 칼 이아그넨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우리가 자율주행 자체를 조금은 2년 정도 수년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조금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은 모셔널이 올해 초에도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70명 정도 구조조정을 했어요. 이 조직 자체가 엄청 큰 조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스타트업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 주요 인력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면서부터 그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셔널과 현대차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 그 네바다주 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상용화를 계획대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발표가 나오면서 약간은 좀 계획대로 잘 못 가는 게 맞았구나라는 게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확신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모셔널에 걸고 있는 기대와 그리고 이제 지탱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인력들을 조금 많이 지금 줄이고 있고 모셔널 쪽에서 개발하고 있던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계획대로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나왔습니다. 모셔널 차량이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아이오닉 5의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가 이제 여러 개 달려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무슨 로봇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로보택시라고 부르긴 하는데 로봇가 운전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무인 자율주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올해 초에 CES를 갔을 때 그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이게 실제로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용 서비스 말 그대로 우리가 택시 타듯이 네. 돈 내고 우버랑 리프트 불러서 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시범 서비스마저도 이번에는 잠깐 중단을 하기로 했고요. 말 그대로 지금 로보택시 서비스 자체를 잠시 중단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외신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외신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게 완전히 엎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리스트럭처링, 새로 재구성을 하고 있다. 네. 그럼 그 말에 이제 그 속에 이제 숨어 있는 의미는 사실은 조금 비용을 조금 줄여가면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R&D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자체에서 지금 무인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수년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그 체급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자율주행 이야기가 사실 좀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베이징에서 열렸던 오토차이나에서도 지금 중국 업체들이 자율주행 많이 보여줬고 실제로 레벨 4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흔히 말하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거기는 상용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시에 테슬라마저도 이제 8월 8일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신생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조금 뛰어가려고 하는데 네. 현대차 이러고 있죠. 이제 GM 같은 경우에도 4월달에 다시 크루즈에 대한 그런 뭐 지도 수집이라든지 이런 영역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많이 축소를 했고요. 네. 또 이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아르고 AI 해체시켜 버렸죠. 음. 그 레거시 업체들이 확실히 좀 많이 주춤주춤하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나중에 갔을 때 좀 큰 결과물로 돌아보면은 이제 기술 격차가 좀 더 많이 나버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돌았던 게 자율주행 업계에서 네. 모셔널에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 다시 리크루팅을 하고 다시 회사를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지금 기업들이 네. 좀 조금씩 보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네. 어떤 업종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인공지능 분야 쪽은 사실은 바로 가지는 잘 못하고요. 네. 같은 동종업계인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로봇 기업들 있잖아요. 네.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하는 기술들이 비슷하거든요. 라이다 센서에 나온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제 뭐 비전 센서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션을 만들어주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많이들 지금 흡수가 되는 모습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국내 자율주행 업체들이 조금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을 얼마를 줘야 데리고 올 수 있을지는 조금 네, 의문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요즘 조금 많이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현생을 굉장히 잘 세우고 있습니다. 현생은 네. 지금 자동차 판매도 나쁘지 않고 조금 줄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워낙 좋아요.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경영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10년 뒤에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에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오히려 이 그 자본주의가 이제 굉장히 좀 민주적 자본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아무튼 자본주의가 그냥 이런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네. 당장 자율주행 쪽으로 투자되는 금액들이 줄어드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혹시 자율주행 기술이 좀 빠르게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걱정이 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통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규제도 조금 여기 갖다 붙일 때는 이렇게 되고 저기 네. 붙일 때는 저렇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덮어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테슬라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테슬라도 지금 상황이 마냥 좋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제 8월 8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어떤 거 보여줄 수 있을지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소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백억이 아니죠. 이제 수억 달러의 지금 규모의 쉽게 말하면은 잘못하면 수천억 원의 지금 벌금을 내고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만약에 또 걸리게 되면은 어쩌면은 얻는 거 없이 이제 돈을 다 털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또 이제 규제적인 부분도 지금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좀 안개 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꾸 이제 자율주행 얘기하는데 고라니 얘기를 하시는데 아 고라니 이야기가 왜 나오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고라니 같은가요? 그럼 고라니 이야기는 도대체 왜 하시는 겁니까? 네. 자율주행에 고라니가 튀어나오면 이거는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쉽지 않겠죠? 고니는 아니죠? 고니. 아 고니? 고니 아닙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올해 1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을 집계를 했거든요. 뭐 1분기에 좋았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얼마나 좋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2% 증가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 표에서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건 매출 절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빨간색 선이 증감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2%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요거 보이시죠? 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오면 이게 플러스 상승했다는 거고 네. 0을 기준으로 내려가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긴 했는데 지금 약간 보면은 이제
그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했는데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좀 부진한 그런 그렇네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근데 그것보다도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3월에 지역별로 중국이 27.4% 늘어났고요. 미주, 북미 지역이죠. 북미 네. 지역이 26.3% 늘어났습니다. 네. 요게 저는 좀 의미가 있어 보여서 여기서 연결지어서 제가 다른 뉴스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 오늘 한국은행이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얼마나 잘했냐 이거 보여주는 건데 네. 수출 흑자, 경상수지가 69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는데 그 가운데서 품목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3월에 34% 증가했고요. 네. 1, 2, 3월 합쳐서 1분기로 따져보면 48% 증가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쪽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포에서는 뭐가 문제였었냐면 3월은 1, 2월보다는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그 영향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거에 관여하지 않고 1월, 2월, 3월 내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역별 수출을 한번 볼게요. 네. 지역별을 보더라도 미국은 11.6% 증가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국은 11.6% 증가했고 중국 보시면 0.4%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거든요. 작년 네. 3월에 33% 감소. 감소였죠. 작년 1분기에는 29% 역성장. 그러던 것이 그 3월이 되니까 2월에 마이너스 2.5% 감소였는데 요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1분기 누적으로도 4.3% 늘었네요. 그렇죠. 1분기 누적으로도 4.3%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모습을 보건데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HBM을 비롯한 그 AI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수출 통계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세계 반도체 산업협회의 통계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중국을 통한 우리나라의 D램 낸드의 수요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 역시 올해 반도체 산업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오늘 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이 정도로 생산을 하다간 한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32년이 됐을 때 19%를 기록해서 대만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물론 전망일 뿐이긴 해요. 전망일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이 정도 속도로 가다가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대만을 제치고 2위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TSMC 저리가 제친다. 그렇죠. TSMC 저리가 삼성 파운드리가 할 거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망이 있어서 물론 네. 그 부분은 있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이 203% 32년까지 늘어날 거라고 해요. 네. 생산 측면에 있어서 중국은 86%로 줄어들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한국이 129% 증가하는데 네. 일본도 86% 증가하죠. 여기에 분명히 대만의 미국 공장, 대만입니다. TSMC의 미국 공장, TSMC의 일본 공장 분명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기업별로 TSMC를 제치고 삼성 파운드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삼성 파운드리의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여기에서도 전망하고 있다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올 한 해 동안 만약에 중국 경기만 회복되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레거시 반도체까지도 좋아지면서 인공지능 반도체와 레거시가 같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올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파운드리도 좀 많은 희망을 네. 전 세계 업체들에서 좀 갖고 있다는 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좋네요. 레거시도 좋고 D램도 좋고 예. SSD도 좋고 그러니까요. 다 좋네요. 네.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다음 뉴스 빠르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 시간이 총 6시간 반이거든요. 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12시간으로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대체 거래소라고 부르는 이제 ATS가 지금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오픈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지금 그 명칭은 넥스트레이드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 이곳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와 이제 금투협 여기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이제 한국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는 주식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거래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좀 기존의 한국 거래소랑 같은 시간에도 해요.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도 하는데 여기의 특징은 이제 프리마켓이라는 게 열립니다.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8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잠깐 거래를 못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시 장이 열리고 나면 한국 거래소 장이 열리고 나면 같이 하다가 장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3시 반부터 8시까지 또 애프터 마켓을 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보다 한 5시간 반 정도 늘어난 12시간 가량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근데 여기가 지금 새로운 거래소가 생기면은 기존에 이제 한국 거래소 이용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냐? 네. 여기에 이제 또 거래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 상장을 이제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복수 거래소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한국 거래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상장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수수료도 낮춰주고 또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년 3월 이제 출범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모든 이제 인허가를 다 받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조금 지켜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프로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군영, 우리의 박군영, 박군영 부장 정말 만나봐야 대단하십니다. 되겠죠? 네. 자, 이어지는 데일리 힌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